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없다? 다음 주 토요일에 학원 방학. 거기서 빠진 거는 나중에 보충 한번 할게. 빠진 거 보충 한번 할게. 어쨌든 다음 주는. 그래도 방학인데 한번 보충 한번 해보는 거. 자, 볼까요? 자, 문학의 갈래입니다. 갈래가 뭐예요? 집에 갈래? 자, 양갈래가 틀린 말은 아니지. 그 갈래는 음, 종류 혹은 장르. 음악에도 장르가 있고 영화도 장르가 있잖아. 그런 장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갈래를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법, 삼분법, 사분법인데 보통 네 가지로 종류를 나누는 사분법이 보편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거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분법에서 운문, 산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운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운이라는 건 운율이 있는 글을 운문이라고 하고요. 산문은 운율이 없는 거, 소설 같은 거. 시 같은 건 운문, 그렇지 않은 건 산문.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서정, 서사, 극, 교술인데 굳이 얘기해 보자면 서정 갈래는 서정의 정자는 정서, 감정. 자,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것. 대표적인 장르가 시입니다. 시. 자, 서정적 자아라는 단어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적 화자. 결국 뭐예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무조건 나를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의 서정적 자는 시적 화자, 나를 얘기를 해요. 이 서정갈라의 특징은 뭐냐? 서정갈라의 특징은 당연히 운율입니다. 운율은 뭘 하면 되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문학갈래와 다르게 음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율이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 시적 화자, 나가 항상 나오고. 자, 심상과 표현에서 심상은 우리가 같은 말로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운율은 뭐 같은 말로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 심상 이미지는요. 구체적인 속성을 띠죠. 구체적이라는 거 뭐라고요? 자세히보다는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구체적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거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미지를 갖추게 된다. 사랑, 이미지나 심상이 있겠니? 사랑에 맛, 냄새, 향기, 모양 이런 거 없잖아요. 너 또 낙서하지? 너 나한테 지저분하다고. 자, 그런 걸 얘기하고 이 표현이라는 건 다양한 표현법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 알아두시고 시. 자,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에서 사자는요. 어, 사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건,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죠.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들. 근데 사건이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들 중에는요. 대본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영화 대본, 연극 대본. 근데 그중에 얘는 서사갈래라고 할 때 이때 사건, 이야기, 스토리는요. 뭐가 존재해? 서술자를 내세워서 사건을 전달한다. 이미 시험 대비하면서 우리 소설 얘기하면서 본 적이 있죠. 우리 소설 시험범위 이번에 들어갔던 게 뭐였지? 전에? 이번에 말고 저번에? 동백꽃 들어갔었나?
수탁상? 그건 아니구나. 아, 소설이 기억이 안 나지? 너희 집에 다 감자 없지? 이거는 중3이었나? 내가 시험 대비했던 소설이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 동백꽃 했어? 동백꽃 소설 맞네. 여기 반응이 없어. 근데 잠깐만. 그런 양반전도 맞아. 얘네들이 다 소설인데 서술자를 내세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아까 시적 화자도 마찬가지지만 시적 화자는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가 대신 내세운 누군가입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서술자도 대리인일 뿐이에요. 작가의. 요 서술자에 따라 뭐가 나타나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구분되는 거죠. 맞니? 동백꽃 몇 인칭 시점이었는지 기억나니? 1인칭 나가 나와가지고 감자 준 점순의 호의를 거봐야죠. 양반전은 몇 인칭? 3인칭 나가 안 나왔었습니다. 양반전에선. 굳이 1인칭 시점 서술자는 셀카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가 나옵니다. 3인칭은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몰카. 카메라맨. 선생님은 이 서술자를 카메라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카메라맨이자 감독이자 해설자 역할을 하는 사람. 요게 이제 소설 파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허구입니다. 허구. 스토리, 사건을 다루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등장 인물과 갈등. 특히 인물의 캐릭터 이꼴 성격. 담배 냄새 나니? 나만 나니? 아닌가? 자, 그럼 그들이 일으키는 갈등 관계. 자, 구성과 시점.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계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 문체는 글을 쓰는 스타일 얘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강 작가의 책 읽어봤습니까? 소설? 아직 우리 못 읽어봤죠? 우리 나중에 꼭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왜? 야, 노벨상 탄 문학 작품을 원어로서 읽을 수 있잖아, 우리. 어, 채식주의자 뭐 이런 거 채식주의자는 약간 좀 읽기 좀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런 종류의 저는 채식주의자는 안 읽어봤어요. 겁나서 저는 좀 약간 좀 어쨌든 그 한강 작가의 글을 쓰는 스타일이 문체가 시와 소설의 어디 중간쯤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소설인데 시적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극갈래입니다. 극갈래는 일종의 대본이죠. 대본엔 두 가지 종류. 연극 대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희곡이라고 부르고요. 드라마나 영화 대본은 뭐라고 불러요? 굳이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이때 극은 연극의 극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진행이라는 겁니다. 얘도 사건을 다뤄요. 인물 간의 갈등 나타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해설해주거나 얘기를 전달해준 사람이 없다.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으로 일종의 라이브로 전개되죠. 이걸 고급지게 얘기하면 눈앞에서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현재화된 인생이 표현되는 장르가 바로 극입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는 거죠. 연극 실제로 본 적 있어? 무대에서 진행되는 연극? 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연극 같은 거 보러 한번 가보세요.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거 본 적 있나? 오페라는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뮤지컬 본 적 있나? 그래서 그 뮤지컬 보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라이브로 보면 된다는 거지. 자,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없지 않아요. 사건, 이야기, 스토리가 있지만 그것이 서술자에 의해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서술자 없이 펼쳐집니다. 훨씬 생생하죠. 자, 그다음 교술 갈래 처음 듣는 것 겁니다. 교술이라는 뜻은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고 가르칠 교, 기술한다 할 때 술. 이때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뭔가 쓴다는 얘기예요. 기록하고 쓰는 것. 왜, 왜? 자,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사물의 이치를 따져 독자의 교훈을 전달하는 그리고 기술하는 자, 교술갈래는 대표적인 게 수필입니다. 이 수필에서는 주로 나가 나오는데요. 수필에서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죠. 시나 소설에서 나는요, 작가 자신이라고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나라고 나오면 얘는 다 작가이자 글쓴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나가 곧 다시 작가란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하는 검은 발을 전달하는 문학작품 수필이 대표적이고 자, 교훈적이고 성찰적이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하는 전달한다. 이런 장르의 종류, 이런 종류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요. 시대적으로 보면 서정관례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서정관례에서 얘네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시험제는 이걸 꼭 굳이 외워서 나오는 건 안 나와요. 자, 서사갈래 스토리가 나오는 건 신화, 전설, 민담가 같은 걸 묶어서 설화라고 얘기하는데 설화. 설화의 특징은 뭐냐면 구전문학이라는 겁니다. 구전문학이 뭘까요?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구. 옛날 구자라기보다 구는 입구자. 기록되지 않는. 문학 중에 구전문학의 반대말은 기록문학입니다. 한자로든 한글로든 기록됐으면 걔는 기록문학이고요.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후대의 문자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고전소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얘네들 뭐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볼게. 교술갈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일기, 편지, 기행문, 수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네들은 뭐예요? 다른 작품과 차이점? 얘는 진짜 있었던 일을 쓰는 것들이죠. 그죠?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죠.
교술 갈래는.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써서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교술 갈래는. 나머지 서정서사 극은요, 꾸며낸 이야기들이죠. 자, 서사에서 서술자는 사건을 전달하기 위한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허구적 대리인. 극은 서술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뭐예요? 인물의 대화와 행동,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막매가라고 하는 작품 한번 보죠. 제목 가볼게요. 글의 갈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시입니다. 이건 옛날에 나왔던 시. 제는 무슨 뜻이냐? 제사 지내며. 막매는 죽은 누이란 뜻이에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자,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추모는 뭘 추모라 그러죠? 나만 춥니? 너네는 추워? 괜찮아?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지? 자, 이 작품을 우리는 이게 몇 줄짜리로 돼 있습니까? 몇 줄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열 줄짜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시의 장르를 우리가 향가라고 불러요. 향가. 원래 이 작품은 신라 시대에 한글이 아니라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로 기록된 신라 시대 때 불렸던 노래입니다. 근데 한자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콩글리시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콩글리시. 중국어 어, 사용하듯 정식 중국어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한자 알파벳 가져와 가지고 한국어식으로 잘 배열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문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원문은 한문으로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현대어로 학자들이 번역해 본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런데 신라 시대 때 그러면 이 향가라고 하는 요 장르를 시를 쓰려면 한자 실력이 좋아야 됐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예, 한자를 모르니까. 그러면 당대 한자를 알고 적었던 사람이 누구냐? 향가를 지었던 사람이 승려나 화랑 등이 지었습니다. 작가였어요. 그 형식을 보면요. 네 줄짜리. 사이 여기 빈칸을 살짝 비워놔봐. 그 다음에 네 줄에다가 네 줄을 더 붙여요. 그럼 몇 구? 8구. 한 줄 한 줄을 8구. 그 다음에 19에 문체 채 여기다 채를 넣습니다. 요런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4구체, 8구체, 19채. 여기에다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 줄 맞아. 자, 19채가 가장 완성된 형태.
사구체는 이 향가라는 작품을 짓는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초창기 형태가 사구체, 점차 실력이 좋아져서 19채까지 갑니다. 19채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어, 낙구, 구행에서 10행, 끝에 두 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는데요. 낙구가 항상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알아두세요. 감탄사로 시작하고. 이 작품은 19채짜리는 네 줄, 보통 네 줄, 두 줄의 내용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 변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줄, 네 줄, 두 줄로 읽는데 이렇게 내용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3단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왜, 뭐 하는데? 꼬리입니다. 3단.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이 꼬리빗? 여기 책상에 꼬리빗 없어? 자, 요런 작품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휘풀이가 여기 좀 나와 있고요. 구절풀이도 나와 있는데 일단 가보죠. 생사길은 생, 삶과 죽음의 길은 얘 있음에 얘는 여기에 있음에 여기는 이승 여기라는 건 누가 있는 곳이에요? 이 시에서 말하는 건 뭐야? 시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건 무조건 나요. 나오든 안 나오든. 나가 이 그 저 중에 여기 거기 저기 중에 여기를 썼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요? 나가 있는 곳을 여기라고 부르죠. 거기나 저기는요. 내가 현재 있지 않은 장소를 가리킬 때 여기나 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럴 때 여기는 이승을 얘기를 해요. 죽고 사는 요 길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은 이승에 존재하죠. 우리 이렇게 다 멀쩡히 잘 살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누가 요 머뭇거리는 건 나의 두려움을 표현한 단어다. 잠깐만. 나 녹화하고 있나? 다행이다. 나는 왜 두려워하냐? 읽어보면 압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말하고 어찌 갑니까?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누가? 이 시 제목 뭐야? 이 시 제목. 응, 제목매가가 제목이야. 뜻이 뭐라 그랬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야. 이 시의 화자에게 누이가 하나 있는데 누이가 죽고 그 죽은 누이를 기, 음, 기념하면서 지은 작품인데 그럼 누가 나는 가요라는 말도 못다 말하고 갔어? 어, 요 말은 누구냐? 나는 간다 라고 누이가 유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언조차 못하고 간 겁니다. 그러면 예정된 죽음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네, 말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크게 442 중에 네 줄에서 끊습니다.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로 인한 슬픔이 이 작품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 더. 이때 나는 누구야? 이때 나는 누이, 죽은 누이를 가리키는 거야. 오빠 나 갈게 라는 말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죽은 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좋습니다. 이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누이가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게 화자는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란 남의 일이고 나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너희들도 한번 지금 생활하는데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잖아.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 그런데 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죽으니 죽음이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런 거죠. 겁내하는 겁니다. 우진아 느껴져? 죽음이 느껴져?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더 가봅시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해는 여기저기 떨어질 나뭇잎처럼 하나의 가지에 나뭇가지에서 태어나고 가는 장소를 모르온저는 자 모르온저는 이렇게 할까요? 모르겠구나. 옛날 말투처럼 쓴 것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야죠. 네, 네. 자, 바람이 후 불어서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나뭇가지가 떨어진 겁니다. 나뭇잎에 매달린 요 떨어진 나뭇잎 누구 얘기하는 걸까? 분 바람은 뭘까요, 그러면? 그치? 죽게 만든 어떤 원인이겠지. 그래서 어느 가을 일찍 분 바람에 요 바람은 죽음의 원인. 혹은 자연의 섭리, 거스를 수 없는. 섭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음. 섭리라는 말 이치 같은 겁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니? 그래? 예언인 무교야? 부모님은? 부모님 교회나 이런 거 다니는 거 없어? 태유는? 야, 너네는 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죄가 많아서 너네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너네 완전 지옥행인데? 저는 안 다녀도 돼요. 왜냐면 무조건 천국 갈 거거든요. 이미 외모로 이제 되잖아. 자, 왜 그러지? 너 표정 관리 제대로 안 해? 아니? 저 할머니 때문에 그게 응. 같은 거 많이 아, 할머니. 부모님도, 부모님은 무교인 것 같은데 할머니 때문에 음, 있잖아. 그럼 불교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참여하고 막 그런 게 있어?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템플 스테이. 일종의 절에서 하는 캠프 같은 거 없구나. 좀 치면 기부하 음, 예불 드리러 갔구나. 우진은 무교. 맞아, 알았어. 자, 섭리라는 건 어떤 숨겨진 이치.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인간은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이해됐죠? 그런 것도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오고 이런 것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잊힐 수 있어요. 꽃이 피지만 꽃이 항상 펴 있습니까? 결국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죠. 이런 것도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가을에 바람이 불면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거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요 잎은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 죽은 누이요. 뭐뭐처럼 지규법 쓰였어요. 한 가지에 태어나고 같은 가지. 나랑 누이는 같은 가지에 태어났어요. 이때 한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오, 맞아요. 부모. 내지는 혈육. 피부치라는 거. 같은 부모 내지는 혈육. 같이 그렇게 태어나 놓고 간 곳. 너가 죽고서 간 곳 어딘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우리 같이 한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니 어려운 말, 인생 무상, 어떤 허망함, 허무함. 그럼 계속 슬퍼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감탄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19체향가의 특징이에요. 아, 19체향가의 특징, 낙구의 감탄사. 자, 얘를 낙구라고 불러요. 요 두 줄을 낙구. 요 감탄사의 기능 첫 번째, 정서의 집약. 집중시킵니다. 감정을. 끌어오르는 고조를, 감정의 고조를 표출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기능은 시상, 시의 내용을 전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왜 전환인지 볼게요. 계속 이렇게 슬퍼하다가는 나도 따라 죽을래 하고 계속 우울해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다 바뀝니다. 미타찰은 어디냐면요. 불교의 극락세계예요. 기독교에서 천국 같은 곳이죠. 아, 미타찰, 극락세계에서 너와 함께 만날 나는 죽을 때까지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뭐 하기를? 만나기를. 극락세계에서 만나기를. 너는 죽어서 먼저 극락세계 갔겠지. 우리 나중에 만나자.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없어? 그런데 이런 건 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가 아니라 내 화자 자신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 하고 있니? 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 확신은 음, 종교적 믿음이죠. 도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만남의 의지, 소망을 드러내면서 이 작품 끝납니다. 내용이 참 짧은데도 설명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작품이에요. 이해됐니? 종교적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는 작품, 이겨내려고 하는 작품. 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끊어보는 거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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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서술형도 해야 돼요. 아니, 서술형 빼놔. 음. 자, 아이고 눈이야.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1번에 1번이요. 자,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에 O. 자, 3번에 O입니다. 질문. 틀린 거 질문. 자, 1번에 1, 2번에 5, 3번에 5. 자, 3번. 자, 1, 2번은 맞췄고. 오케이. 자, 3번 잠깐만 볼게. 자, 이 작품은 비유를 활용하여 제대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일찍 죽은 누이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과 그로 인해 생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작가는 이러한 선 종교적으로 이겨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자, 3번, 1번 자, 3번에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니? 4번. 자, 그럼 1, 3까지는 다 적절하다는 걸 알겠죠? 자, 한 가지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피를 같이 나는 혈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4번은 그래서 적절하죠. 5번 선지는 이게 뭐가 틀려요? 모르겠구나, 기다리겠노라 라는 표현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겠다라는 강렬한 의지인데 기다리겠노라에서는 그게 적절하지만 모르온저에서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는저는 일종의 허망함, 어떤 덧없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수필 잠깐 같이 나가죠. Recording in progress. 자, 수필이야 입에. 가. 자, 제목은 수제기라는 작품입니다. 좀 어려운데 그럴 수 있는데 제목을 잠깐만 보면요. 그 수는 지키다.
여기에서 수비할 때 수에 네 맞아요. 수비할 때 다섯 오는 근데 5개 오자에다 밑에 네모가 있잖아요. 이때 오는 나 오자입니다. 나를 가리켜 나 자기 자신. 쟤는요 서재 같은 건물 내지는 공간에 붙이는 명칭입니다. 너네 압구정동이라고 들어봤니? 압구정동, 강남. 들어갔어요. 압구정동. 거기가 왜 압구정동인지 알아? 거기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저 옛날 건물 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압구정. 압구정이 뭐냐면 그 수양대군이 저희가 되잖아.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잖아. 맞지? 그때 착사가 누구였는지 알아? 꾀주머니? 지략가? 한명회라는 사람이었거든. 있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모시란 그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는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서 왕에게 정자를 하나 선물 받아. 그 정자가 뭐야? 압구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자의 이름을 한명회는 자기의 호로 삼아. 그 한명회라는 사람은 호가 압구정 한명회야. 그런 것처럼 건물, 야 첨성대에서 대 있죠, 대. 대라는 것도 건물이나 어떤 지어놓은 건축물이나 어떤 지형 이런 것들을 대라고 얘기하거든. 대, 루, 광안루 할 때 루. 그다음에 만리장성할 때 성, 뭐 각, 각이라 종각, 종각역, 각, 뭐 이런 각 이런 것들이 명칭이 다 건물 이름에 붙이는 건데 그래서 여기 정약용은 뭐냐 이 정의 수호제기는 뭐냐면 아 진짜 이름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면 그런데 수호제라는 이름의 서재 내지는 공간과 관련된 기록 이런 뜻입니다. 수호제기 이름은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멋이었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봐도 좀 멋있었던 것 같아. 뭐냐면 자기가 어떤 공간을 마련하잖아. 그 공간을 마련하면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름을 꼭 적어가지고 현판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졌을 거 아니야.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의 사연을 수필처럼 기록했어요. 그거를 그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그 건축물을 지은 그 사람이 그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를 적기도 했지만 그 집주인이 아는 지인한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건물을 이래서 졌는데 이것에 맞춰서 기념해서 글 하나 써줘. 그걸 선물하고 선물 받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되게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은아, 너희들이 지금 자고 하는 공부하고 하는 너희들 방에 이름 붙여놓은 거 있니? 이름 안 붙여놨니? 이름 안 붙여놨지. 그렇잖아.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 붙였던 거야. 이것도 수호제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지은 것에 대해 그것을 기록하는 기념하는 글을 기록해가지고 이게 자 볼게요. 정약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합시다.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
이게 말의 뜻이에요. 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 바로 수오제. 나는 자 이때 나는 누구요? 글쓴이 정약용 얘기예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따옴표 친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는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형님이 자기 서재의 이름을 수호제라고 적어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 이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야 맨 처음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있잖아 얘들아. 따옴표 친 나 있죠. 요 따옴표 친 나를 꼭 기억해 보세요 따로. 자 장기로 귀양 온 후 귀양이 뭔지는 아시죠? 귀양 이사는 아니고요. 그거는 귀향. 이때 귀양은요. 관리가 벼슬아치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아서 멀리 쫓겨나는 걸 우리가 귀양 내지는 유배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배라는 말 들어봤어? 어. 네.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곳으로 중앙 정부에서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왕이. 유배. 유배지가. 그러니까 장기라는 곳으로 지명이에요. 귀양 온 후에 나는 혼자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짊어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있어 없어?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질문? 서리법입니다. 자, 내 밭은 지고 도망갈 사람 없어.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은 또 짊어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뒷동산의 꽃나무와 가실나무들은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자,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성인들의 경전은 성현은 공자맹자 같은 뛰어난 사람들, 성인들, 세인트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걸 없애도 여러 군데 다른 곳에도 다 그 똑같은 책이 있는데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궁색은 궁핍 내지는 가난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는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인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 없다. 자, 따라서 결론.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열거, 나열. 비슷한 소재를 나열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소재들을 계속 나열해서 결론. 그래, 이 세계 모든 물건들 중에 지켜야 되는 건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그 성격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예언아 집중하자 제발. 어? 출입이 무상하다. 무상은 뭐야? 드나드는 때가 시도 때도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질탕하는 뭐라 그럴까 화려한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그런 음악. 원래 이게 질탕하는 음탕한 뭐 이런 건데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너무 잘 달아나.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만류? 말리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다. 멈추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잠을 새러 잠가 나를 굳건히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꼭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다운 패치 나가 먼저 봅시다. 여기 봐봐. 요거는 적어 놓으면 돼. 야, 너네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할 때 있잖아. 그때 답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 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고민할 때는 답을 아는데 고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 볼게. 내가 살 뺄 거야, 지금부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답 알죠, 바로. 고민하는 순간. 근데 고민한단 말이야. 야, 우리 나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야? 성적 올릴 거야. 게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어. 지금 자야 돼, 공부해야 돼. 음, 공부해야지. 야, 그런데 봐봐.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왜 고민하냐면 되게 어설퍼서 그래. 둘 다 하고 싶어서. 먹으면서 살 빼고 싶고, 놀면서 성적 올리고 싶고. 근데 어설프게 하면 둘 다 안 되지. 자, 봐. 자, 고민하는 순간, 잘 보세요. 내 안에 정답을 알고 있는, 즉각 정답을 알고 있는 내 안에 나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나. 정답을 알고 있는 내 안의 나를 선생님이 볼 땐 이걸 뭐라 부르냐?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신호 안 바뀌었는데 길 건너면 돼, 안 돼? 야, 가다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돼, 안 돼? 우리 그거 모르고 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알면서도 버리죠. 그때 내 안에 그 답을 알고 있는 나, 양심적인 나, 또 내면적 나, 본질적인 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자라는 고급진 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누가 있어? 현실적인 나가 있어. 현실적 자. 요 구분은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삶은 뭐겠어? 정답을 알고 있는 내 안의 나와 그것을 실천하느냐 마느냐 하는 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겠죠.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자, 그럴 때 그런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와 실천하는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 본질적 자라는 용어, 현실적 자. 아가 뭘 하게 돼요? 갈등, 내 안에서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그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린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래서 안 먹고 잘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봤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막 두 손에 막 케이크 막 묻혀가면서 먹고 이제 정신 차렸어. 뭐 하는 거야 방금?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의식이 있었을 때 정답을 알고 있는 내 안에 나가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식을 보고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엄청 먹고 뭐 한 거야? 그 먹는 순간은 얘가 어딘가로 사라진 거지. 이렇게 납득되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다운표 친 나는 누굴까? 다운표 친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본질적 자아예요. 적어 놓으세요. 이 나는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훅 하고 사라진다는 거야. 예쁜 여자만 봐도 바람 피고 바람 피려고 하고 이익으로 유혹하면 그것 때문에 홀딱 넘어가서 안 지키고 지켜야 될 거예요. 겁을 주면 정신없어 도망치고 비굴하게 굴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봅시다. 나는 그런 나를 진정한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어렸을 땐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있던 것이 10년.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삼호관대의 비단 도포를 입고 벼슬아치의 옷차림이에요. 백주 대러의 한낱 백주는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어. 그러면 이 10년 글 공부하던 10년 그리고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아치가 돼서 관리로서 일했던 12년은 나는 나를 잘 간직했던 상태였던 거야? 간직하지 못했던 상태였던 거야? 이어서 가볼게.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자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야 멈춘.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이것이 어디예요? 유배지, 귀향지에 와서야 멈췄다. 이때 나도 어떤 나? 본질적인 나도 나도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나 스스로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나? 바다에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라는 고향 땅에 있는데 고향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됐다. 드디어 나와 나를 되찾은 거죠. 그러니 여기 10년과 12년은요. 12년은 나를 잃고 지낸 세월이 되겠습니다. 나를 잃고 지낸 세월. 그런데 봐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진정한 자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자 둘째 형님도 귀양 간 거야. 유배. 이 집안은 어떡하니?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형님의 진정한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그런데 그중에 누구?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자, 진정한 자를 지키려고. 맹자께서는 맹자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뭐라 그러니?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구나 그 말씀이요.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하고 큰형님한테 선물로 준 거야. 자기 생각을 적어서. 이해됐지? 자, 내용 나름 이해가 돼요? 좀 공감이 됩니까? 진정한 자아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 자,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보시죠. 1번부터 4번. 요거 설명해 줄까요? 4번 문제 시죠? 잠깐만 볼게.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가 돋아서 날아올라. 높고도 높은 나무 위에서 우는 소리는 좋지만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것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군뱅이는 벼슬이 없었던 상태에서 매미가 됐다라는 건 벼슬아치가 되고 관직에 올라서 나온 거고. 올랐고 높고도 높은 나무는 높은 관직을 높은 간직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는 소리 좋지만 그 위에 거미줄 있으니 이때 거미줄 잘못하면 거미줄에 걸려요. 이때 거미줄은 음, 관직 사회의 위험함 위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조심해라. 그것을 그래서 타이르고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조언. 마저 풀어봅시다.
잠깐만. 채점합니다. 우진아, 채점해도 돼? 자, 1번에 몇 번? 문답이 뭐니? 묻고 답하는 겁니다. 어디 있죠? 이거 있는가? 이거다. 있는 게 있는가? 이거다. 이런 것들이 문답법입니다. 그 다음 인용의 방법. 누구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서리적. 아까 계속되는 질문의 연속이 그것도 서리법이에요. 자, 사례 뭐 들었어요? 아까 나열했죠? 내 밭, 내 집, 꽃나무, 가시나무, 내 책 이런 것들 사례를 들었습니다. 1번의 답은 5번은 없어요, 내용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2번의 답은 예, 오케이. 3번입니다. 좋아요. 야, 너네 저거 신청했냐? 소비 쿠폰? 아, 너네 신청해도 저기구나. 부모님한테 가는구나. 맞지? 네? 아니야? 15만 원씩 받게 되잖아.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자, 봐. 자, 3번. 3번의 답은요? 네, 4번입니다. 라가 계기가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돼서 라를 쓰게 된 거죠. 그쵸? 오케이. 4번의 답. 몇 번이요? 5번. 네, 맞습니다. 이때 우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읽으셔야 돼요. 관직에 올라서 낸 소리죠. 기쁨의 소리일 수도 있고, 오케이. 나 잘났다 이거 소리 내는 걸 수도 있겠지. 땀을 흘리고 몰아쉬는 것은 유배지 와가지고 나가 쫓아와서 흘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 더. 살짝 기네, 요거는. 자, 이강백의 결혼입니다. 요거는 좀 줄거리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좀 전에는 수필이었고 수호제기는 그 전에 제망매가는 향가였습니다. 이번에는 극이에요. 극. 연극 대본입니다. 잘 봐봐. 이 작품은 뭐냐면 내용을 보기 박스 없나? 보기 박스?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작품 뭐냐면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남자가 사기꾼입니다. 빈털터리에 가난한 사람인데 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 입고 있는 옷, 넥타이, 시계, 구두, 그다음에 자기가 사는 집까지 전부 다 대여를 해요. 빌려요. 근데 그 빌린 시간이 각각의 소품들이 다 다릅니다. 물건들이. 어떤 건 양말 뭐 이런 것들은 더 시간이 더 짧고 막 짧고 뭐 이런. 그래서 다 자기 것인 양 포장해가지고 여자랑 선을 봐요. 그런데 선을 보는 도중에 자꾸 뭐 합니까? 빌려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인이 나타나서 물건을 하나씩 뺏어가고 넥타이 한 번 뺏어가고 그 다음에 뭐 구두 뺏어가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이해돼요? 그런데 그 소품들을 누구한테 빌려요? 넥타이나 이런 걸 관객한테 빌립니다. 제목은 결혼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돌려준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동 이걸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하죠. 자, 이거 자체가 되게 독특한데요. 원래 일반적인 연극은
관객석과 무대 위가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극은 진행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자꾸 뭐예요? 배우가 관계에 가서 이러면서 이렇게 개입한다는 건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다. 경계가 모호하다. 다른 말로 보면 관객의 극중 개입. 물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단히 실험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극에 비해서 실험적 기법이다. 자, 왜 돌려줬냐? 넥타이를. 자, 빌린 걸 되돌려 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서 뭘 하시죠? 여자는 무대 위에 있고 남자는 객석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대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잣말로 덤, 난 당신을 사랑해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요. 뭘 하고 계세요? 덤, 저 내 생각에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거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이거 보니까 둘의 사이가 가까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흐르고 사이 하인이 이번엔 하인이 나타났어요. 위압적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왜 위압적으로?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자,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런 둘의 사이에 여자는 지금 만족해요. 근데 남자도 만족해합니다. 하이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덤. 여기 덤을 됐고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물건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다음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왔었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덤, 덤, 덤. 난 뭔가 진실한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 나무나 고양이는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이때 진실이란 뭘까요? 소유한 것은 본질.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소유의 본질은 뭐냐? 잠시 빌린 것. 그 시간이 되면 목숨조차도 돌려줘야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알겠어?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봉투는 도대체 뭐냐?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있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것이죠. 이 공간도 빌린 거야. 이들이 있는 공간도.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오, 진실을 밝혔어. 솔직해진 거야. 여자, 충격. 헐. 자,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이때 빌렸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빌린 것일 뿐이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인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어, 이때 하인의 역할은 빌린 물건의 시간 제한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자, 빈털터리인 걸 알면서 진실을 알게 됐으면서 또 고민하는 겁니다. 좋아해요. 지금 보니까 여자가.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자, 어머니한테 오른손을 들고 한 맹세. 도대체 뭐냐? 중간에 내용이 생략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가보죠.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 별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별건 없어요. 자, 어쨌든 남자는 여자의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 어머니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 그리고 천천히 슬프고 낙담, 실망해서 사진들을 핸드북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작별 인사하고 떠나는 겁니다. 사기꾼인 거 알고.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잠깐만요, 덤. 먼치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진심으로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자, 요게 주제의식입니다. 아까 계속 덤이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덤은 빌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자, 잠시 빌려 가진 것. 자, 누구든 관객 속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 이거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요거.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이거요.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자, 잘 아꼈다가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빌렸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소중히 오히려 잘 관리하고 잘 간수하다가 아끼고 보살피다가 결국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체예요. 이해됐니, 선생님들? 그게 멋있지 않아? 이거 멋있지 않아? 자, 문제 풀어봅니다. 결국 이 결말은 아닌데 결말은 여자가 이 남자를 선택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요. 하는 걸 거진데 하는 걸로 끝나요. 잘생겼나 보지 차은우급으로. 거진데 차은우면 사귈 거 안 사귈 거야? 거봐, 잠깐. 이런 외모 지상주의. 너희들도지. 너희들도 거진데 차은우면 너희들도 사귈 거 아니야? 나도 차은우면 사귈 거야. 뭐 어때? 사귈 거야. 그 정도 생겼으면 사귈만 하지. 기억이랑 의미가 있는데. 기억은 여기 있네요. 3번까지만 풀면 됩니다. 괜찮아야 돼요? 잠깐 기다릴게. 자, 1번에 네, 1번이에요. 자, 2번은 2번. 네, 5번입니다. 그다음 3번에 3번 3번에 답은 4번입니다. 하이는요.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에게도 말 건네지 않아요. 행동만 합니다. 쪽지를 주거나 일일이 확인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다음 주 온다 안 온다? 다음 주 안 와요.